붉은 비녀의 저주. 일부 유물의 발견. 박물관의 창고에서 한 사람이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매우 낡아 있었고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박물관 학예사 이주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조선시대 유물들이 있었다. 옛날 옷, 책, 도자기.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의 비녀가 있었다. 붉은 산호로 만들어진 비녀였다. 붉은색은 매우 진해 보였다. 마치 혈흔처럼. 2부 이상한 기록. 이주는 상자와 함께 있던 기록을 살펴봤다. 낡은 종이에 손글씨로 쓰인 글이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비녀는 저주받은 물건이다. 누구도 이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소유하는 자는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 이주는 웃음을 지었다. 미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3부 박물관의 정책. 박물관의 관장은 이 비녀를 전시하고 싶어 했다. 조선시대의 유물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렇게 잘 보존된 비녀는 드물었다. 관장이 말했다. 저주는 미신일 뿐이야. 우리는 역사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4부 전시의 준비. 비녀는 박물관의 특별 전시실에 배치되었다. 특별한 유리 케이스 안에 조명이 비녀를 비추었고 그 붉은색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박물관의 공개 행사에서 비녀는 주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비녀를 보고 감탄했다. 5부 첫 번째 사건. 비녀가 전시된 지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박물관의 청소원이 작업 중에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로 보였다. 하지만 청소원은 말했다. 그 비녀 근처에서 일할 때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고. 6부 경고의 무시. 이주는 청소원의 말을 듣고 생각해봤다. 하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불운을 초자연적인 것에 연결시키곤 했다. 7부 두 번째 사건. 비녀가 전시된 지 3주 후 박물관의 보안원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의사들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고열이 계속되었고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보안원은 자신이 비녀 근처에 있을 때마다 몸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8부 의심의 시작. 박물관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 비녀가 정말 저주받은 것일까? 이준도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장은 여전히 완강했다. 9부 역사의 조사. 이준은 비녀의 역사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기록에는 비녀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준은 옛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도서관, 향토사 자료, 오래된 일기들. 10부 옛 기록의 발견. 이주는 한 마을의 옛 지지에서 언급을 발견했다. 100년 전의 기록이었다. 그 마을에서 한 비극이 일어났다고 했다. 한 여인이 죽었다고.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붉은 비녀가 저주받았다고. 11부 여인의 이야기. 기록에 따르면 그 여인의 이름은 유나였다. 유나는 양반가의 아들 집으로 시집을 갔다. 하지만 그 집의 시어머니는 매우 가혹했다. 12부 가혹한 시댁. 유나는 시댁에서 끊임없는 폭력과 학대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종처럼 대했다. 남편은 어머니의 편이었다. 유나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13부 붉은 비녀의 의미. 어느 날 유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준 붉은 비녀를 차고 있었다. 그것은 유나의 유일한 보물이었다. 시어머니가 그 비녀를 본 것은 치명적이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게 뭐야? 넌 이렇게 화려한 것을 차고 다니냐? 14부 비녀의 빼앗김. 시어머니는 비녀를 빼앗았다. 유나가 항의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 집에서 그런 것은 필요 없다. 15부 유나의 절망.
비녀를 빼앗긴 것은 유나에게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과거의 기억,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16부 그 밤. 그 밤 유나는 자신의 방에 혼자였다. 유나는 거울을 봤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진 것 같았다. 17부 저주의 순간. 유나는 손을 모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만약 이 모든 고통이 끝난다면 나는 이 비녀에 내 모든 한을 담겠다. 그리고 누군가 이 비녀를 가지면 그 한이 전해질 것이다. 18부 죽음. 그 다음 날 유나는 마을의 물에 빠진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익사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자살이라고 알았다. 19부 비녀의 행방. 유나의 죽음 이후 비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 비녀를 숨겼다. 혹은 버렸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비녀는 어딘가에서 발견되어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20부 이준의 깨달음. 이준은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비녀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여인의 저주가 담긴 물건이었다. 21부 경고. 이준은 관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관장은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관장이 말했다. 그건 옛날 미신일 뿐이야. 우리는 그런 것을 신경 쓸 수 없다. 22부 세 번째 사건. 그 다음 주 비녀가 전시된 전시실의 관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경찰은 처음에 그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사흘 후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달린 채 발견되었다. 23부 공포의 확산. 박물관의 직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비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일어나고 있었다. 누군가 비녀를 치워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24부 관장의 고집. 하지만 관장은 비녀를 치우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전시를 유지하려고 했다. 전시를 중단하는 것은 박물관의 권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25부 네 번째 사건. 박물관의 관장 자신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의사는 원인 불명의 병이라고 진단했다. 관장은 고통 속에서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비녀를 치울 수 없다는 악몽을 계속 꿨다. 26부 주변의 영향. 이상하게도 비녀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박물관을 방문한 방문객들도, 전시를 본 관람객들도, 보도를 읽은 사람들도. 27부 이준의 고민. 이준은 심각해졌다. 이것이 정말 저주인지 아니면 심리적 효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28부 민간 신앙의 전문가. 이준은 한 무당을 찾아갔다. 그 무당의 이름은 심선이었다. 심선은 이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선이 말했다. 내가 본 것은 진짜다. 그 비녀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29부 영혼의 형태. 심선은 계속했다. 그 영혼은 자신의 한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한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준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선이 대답했다. 그 영혼을 달래야 한다. 유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30부 계획의 수립. 이준과 심선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먼저 유나의 전체 이야기를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유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학대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해야 했다. 31부 광범위한 조사. 이준은 박물관의 자원을 사용해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나의 가문에 대해 조사했다. 유나의 시댁 가문에 대해 조사했다. 그 마을의 역사에 대해 조사했다. 32부 숨겨진 진실.
조사 과정에서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유나만이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 시댁에는 여러 여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다.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도망쳤다. 33부 시어머니의 죄. 시어머니는 알려진 역사에서는 좋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준이 찾은 옛 기록들은 다른 이야기를 말했다. 시어머니는 매우 가혹한 여인이었다. 여러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았다. 34부 유나의 초상. 이준은 유나의 초상화를 찾아냈다. 그림 속의 유나는 매우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의 표정이었다. 35부 역사의 재구성. 이준은 박물관 내에서 특별 전시를 기획했다. 비녀의 저주에 관한 전시가 아니라 유나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였다. 그것은 조선시대 여성의 억압에 대한 전시였다. 36부 전시의 준비. 이준은 유나의 삶, 죽음 그리고 그 의미를 담은 전시를 준비했다. 유나의 인물상. 그녀가 받았던 학대. 그녀의 저항. 그녀의 죽음. 37부 심선의 의식. 전시가 완성되기 전에 심선이 의식을 준비했다. 그것은 유나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이었다. 박물관의 관장도 관리자도 직원들도 모두 참여했다. 38부 의식의 진행. 심선은 비녀 앞에 음식을 놓았다. 촛불을 켰다. 그리고 유나를 위해 기도했다. 심선이 말했다. 유나여,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39부 비녀의 변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비녀의 색깔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밝아진 것 같았다. 마치 비녀가 호응하는 것처럼. 40부 전시의 개막. 전시가 개막했다. 박물관은 큰 주목을 받았다. 비녀의 저주라는 극적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나의 이야기가 알려진다는 것이었다. 41부 관람객의 반응. 관람객들은 전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유나의 초상화 앞에서, 유나가 받았던 고통을 설명하는 글 앞에서. 42부 사회적 반향. 이 전시는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문에 보도되었다.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사람들은 비녀의 저주만이 아니라 유나의 비극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43부 여성 인권의 메시지. 전시를 통해 사람들은 옛날 여성들의 억압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현대의 여성들도 여전히 비슷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44부 불운의 종료. 흥미롭게도 전시가 개막된 이후로 더 이상의 불운이 일어나지 않았다. 박물관의 관장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상태도 좋아졌다. 45부 영혼의 진정. 심선은 말했다. 유나의 영혼이 진정되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그녀의 한이 풀렸다. 46부 비녀의 현재 상태. 비녀는 여전히 전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인식된다. 저주의 물건이 아니라 역사의 증거로서. 47부 이준의 성장. 이준은 이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중요하다. 48부 다른 유물들의 재해석. 이준은 박물관의 다른 유물들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각 유물 뒤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다. 누군가의 삶이, 죽음이, 사랑이 있었다. 49부 새로운 전시의 기획. 이준은 비녀의 저주 전시에 이어 또 다른 전시들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각각 숨겨진 역사의 이야기들을 담은 전시들이었다. 50부 유나의 기억. 지금도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은 붉은 비녀 앞에서 오래 멈춘다. 그리고 유나의 이야기를 읽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51부 비녀와 현대. 현대에 오면서 비녀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다. 영화, 드라마, 책.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았다. 억압받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 52부 저주의 본질에 대한 고찰.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다. 그것이 정말 저주였을까? 아니면 유나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였을까? 53부 두 가지 해석. 어떤 이들은 그것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믿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결과는 같았다. 유나의 이야기가 알려진 이후로 비극이 멈추었다. 54부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의문. 박물관의 심리학 자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사람들이 비녀의 저주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일종의 집단 심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집단 심리가 부정적인 사건들을 만들었을 수 있다. 55부 과학과 신비의 경계. 이주는 깨달았다. 과학과 신비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때로는 현실이 믿음을 요구한다. 56부 유나의 기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유나를 기억하는 방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매년 유나의 기일에 박물관에서는 추모 행사를 열었다. 57부 추모의 의미. 이 추모는 단순히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바꾸는 것이었다. 58부 비녀의 상징. 붉은 비녀는 이제 상징이 되었다. 억압받는 자의 목소리. 무시당한 자의 저항.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싸움. 59부 다른 나라의 반응. 이 이야기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여러 나라의 박물관이 비슷한 전시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억압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들이었다. 60부 학문적 논의. 학자들은 이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저주의 본질에 대해, 억압과 저항에 대해, 영혼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61부 심선의 말. 심선은 이런 모든 논의를 듣고 웃음을 지었다. 심선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저주인지 심리 현상인지 영혼인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나가 마침내 들려졌다는 것이다. 62부 이준의 깨달음. 이준도 같은 깨달음에 도달했다. 역사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었다. 63부 박물관의 변화. 박물관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변했다. 이제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 보관소가 아니라 이야기의 공간이 되었다. 64부 새로운 컬렉션. 박물관은 억압받은 여성들과 관련된 유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일기장, 편지, 물건들. 각각은 하나의 이야기였다. 65부 비녀의 보관. 붉은 비녀는 특별한 케이스에 보관되었다.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로. 하지만 이제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다. 66부 관람객들의 고백. 박물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비녀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들도 억압받은 경험이 있었다. 자신들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67부 치유의 공간. 박물관은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억압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공간. 68부 유나와의 연결. 사람들은 유나와 연결되었다. 유나의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했다. 유나의 저항을 통해 자신들도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69부 비녀의 저주에 대한 최종 해석. 이제 누구도 비녀를 저주받은 것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그것을 해방의 상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유나가 자신의 한을 담아 세상에 보낸 메시지라고. 70부 장기적 영향. 비녀의 저주 사건은 장기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억압된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71부 교육의 변화. 학교들도 이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역사 교육에서 옛날 여성들의 억압을 더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이었다. 72부 법의 변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법의 변화도 가져왔다. 여성 학대에 대한 더 엄격한 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73부 유나의 유산. 유나는 죽었지만 그녀의 유산은 살아남았다. 더 이상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변화로서. 74부 비녀의 관광지화. 놀랍게도 비녀는 박물관의 가장 인기 있는 유물이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했다. 75부 상업화에 대한 우려. 하지만 일부는 유나의 이야기가 상업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비극이 오락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 76부 균형 찾기. 박물관은 이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유나의 이야기를 존경하면서도 그것을 오락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77부 추모의 문화. 박물관은 추모의 문화를 만들어갔다. 비녀 앞에서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제 비녀는 종교적 의미를 초월한 인간적 공감의 공간이 되었다. 78부 심선의 말씀. 심선이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말했다. 유나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들려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들려지고 있다. 79부 이준의 다음 프로젝트. 이준은 비녀의 저주 이후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죽은 다른 여성들을 찾아내는 프로젝트였다. 그들의 이야기도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80부 역사의 재발견. 이준은 박물관의 창고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했다. 각 유물 뒤에는 누군가의 삶과 죽음이 있었다. 81부 숨겨진 목소리들. 이제 이준의 임무는 그 숨겨진 목소리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박물관에 보관된 물건들을 통해, 오래된 기록들을 통해. 82부 시간의 흐름. 년이 지났다. 박물관은 완전히 변했다. 이제 박물관은 억압받은 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장소가 되었다. 83부 다른 비녀들. 흥미롭게도 비녀의 저주 전시 이후로 유사한 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의 박물관들에서 각각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84부 전국적 운동. 비녀를 중심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이제 전국적 운동이 되었다. 어디든 억압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시하고 기억하는 운동이었다. 85부 국제협력. 국제적 학자들과 박물관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발굴한 것이었다. 86부 학술 논문. 이준은 여러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저주와 역사에 관한 논문, 억압과 저항에 관한 논문, 유물을 통한 역사 해석에 관한 논문. 87부 상을 받다. 이준의 업적은 여러 상을 받았다. 박물관 업계의 상, 여성인권단체의 상, 학술기관의 상. 88부 유나의 초상화. 유나의 초상화는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앞에서 명상했다. 그리고 유나와 대화했다. 89부 다양한 관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나의 이야기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적 관점, 역사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90부 유나의 복권. 어느 날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나를 복권했다.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학대의 결과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했다. 91부 기념비의 건설. 유나가 죽은 마을에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나를 기억한다. 그녀는 억압받았고 침묵당했고 죽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92부 기념비 앞에 모임. 매년 유나의 기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념비 앞에 모였다. 촛불을 켜고 꽃을 놓고 기도했다. 93부 비녀의 복제. 박물관은 비녀의 복제품을 만들었다. 원본은 보관하고 복제품을 전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94부 복제품의 의미. 흥미롭게도 복제품에서는 저주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오직 원본에만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했다. 95부 심선의 설명. 심선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원본에는 유나의 진정한 한이 담겨 있다. 복제품은 물질일 뿐이지만 원본은 영혼이 깃든 것이다. 96부 현재의 비녀. 현재 붉은 비녀는 박물관의 특별실에 보관되어 있다. 그곳에는 경비원이 계속 있다. 하지만 이제 경비원은 그 비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97부 아래층의 반성. 시어머니의 후손들도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한 일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그리고 유나의 기념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98부 세대를 건너는 용서. 어느 날 유나의 후손도 발견되었다. 유나의 아이가 살아있었고 후손을 남겼던 것이었다. 그 후손들은 기념비에 참여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후손들도 기념비에 참여했다. 99부 화해의 자리. 이것은 화해의 자리가 되었다. 과거의 원한을 풀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자리. 100부 비녀의 최종 의미. 붉은 비녀는 이제 저주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물건이 되었다. 억압받은 자가 마침내 들려진다는 희망. 101부 영화화.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유명한 감독이 유나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옮긴 것이었다.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102부 영화의 영향. 영화를 본 사람들은 깊이 생각했다. 억압에 대해, 저항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103부 드라마 시리즈. 영화 이후 방송사에서는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104부 문학 작품들. 여러 작가들이 유나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 각자의 관점에서, 각자의 해석으로. 105부 역사 교과서의 변화. 학교의 역사 교과서도 변했다. 이제 유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여성들의 억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106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는 유나의 이야기를 배우며 성장했다. 그들은 역사를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해했다. 107부 이준의 나이. 이준도 이제 늙어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박물관에서 일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했다. 108부 제자들. 이준은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그들도 역사 속에 억압받은 목소리들을 찾아내는 일을 했다. 109부 심선의 죽음. 심선은 유나의 저주가 풀린 지 몇 년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많았다. 유나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 그리고 억압받은 영혼들을 기억하는 문화. 110부 추모의식. 박물관은 매년 심선을 추모하는 의식도 하기 시작했다. 심선이 비녀의 저주를 푸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었다. 111부 다른 저주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혹시 다른 저주받은 유물들도 있을까? 그리고 그들도 유나처럼 풀릴 수 있을까? 112부 새로운 발견. 박물관의 창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옛날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에도 저주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113부 또 다른 이야기. 그 거울의 주인도 억압받은 여인이었다.
그녀도 유나처럼 자신의 한을 거울에 담았다고 했다. 114부 같은 과정의 반복. 박물관은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거울의 주인의 이야기를 찾아냈다. 전시를 기획했다. 기념비를 세웠다. 115부 계속되는 발견.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저주받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각각은 억압받은 다른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116부 박물관의 사명. 박물관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했다. 억압받은 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세상에 알리는 것. 117부 역사의 재해석.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 자체가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승자의 역사가 아니라 억압받은 자의 역사. 118부 사회의 변화. 사회도 변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억압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다. 119부 법제도의 개선. 여성 학대에 대한 법들이 점점 더 엄격해졌다. 보호시설도 더 많아졌다.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120부 글로벌 운동. 이 운동은 이제 글로벌하게 확산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자신들의 역사 속 억압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121부 국제박물관 네트워크. 박물관들은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억압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122부 이준의 자서전. 이준은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자서전을 출판했다. 그것은 비녀의 저주로부터 시작된 여정을 담고 있었다. 123부 후대의 메시지. 자서전에서 이준은 후대에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배우고 변해야 한다. 124부 비녀의 전시. 붉은 비녀는 이제 세계 여러 박물관을 순회 전시하고 있다. 각 도시에서 사람들은 그 비녀를 보며 유나를 기억한다. 125부 공항 전시. 심지어 공항에도 비녀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과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유나의 이야기를 만나도록. 126부 비녀의 복제품 판매. 박물관은 상징적인 의미로 비녀의 복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수익금은 여성 피해자 지원 시설에 기부된다. 127부 상징의 확산. 이제 붉은 비녀는 단순한 역사 유물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녀의 복제품을 목걸이로 차고 다닌다. 128부 비녀의 노래. 어떤 음악가가 비녀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다. 그 노래는 매우 인기가 있었다. 콘서트에서 불려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 129부 공연과 전시. 연극 배우들은 유나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다. 무용가들은 유나의 고통과 저항을 춤으로 표현했다. 130부 유나의 초상화의 인기. 유나의 초상화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조선시대 그림 중 하나가 되었다. 포스터, 달력, 책 표지에 사용되었다. 131부 현대 미술가들의 재해석. 현대 미술가들도 유나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설치 미술, 비디오 아트, 디지털 아트. 132부 가상현실 전시. 박물관은 가상현실 전시도 개발했다. 방문객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유나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133부 인터랙티브 전시. 박물관의 전시는 점점 더 인터랙티브해졌다.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할 수 있는 공간. 134부 디지털 아카이브. 박물관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었다. 모든 억압받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였다. 135부 세계에 참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브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136부 비녀의 기원 재조사. 어느 날 새로운 연구가 비녀의 기원에 대해 밝혀냈다. 비녀는 유나의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 맞았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또 다른 억압받은 여인이었다. 137부 세대를 건너는 고통. 이것은 억압이 세대를 건너며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저항도 세대를 건너며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38부 더 깊은 역사. 연구가는 유나의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추적했다. 그 어머니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역시 비녀를 통해 자신의 한을 표현했던 것이었다. 139부 비녀의 혈통. 이제 비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는 여성들의 저항의 증거가 되었다. 140부 다큐멘터리 제작.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비녀의 이야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그것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그리고 전 세계의 영화관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다. 141부 국제적 영향. 다큐멘터리를 본 전 세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했다. 억압에 대해, 저항에 대해,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142부 학문적 기여. 이 모든 과정은 학문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새로운 역사 해석의 방법론, 억압과 저항의 새로운 이해, 물질문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 143부 이준의 은퇴. 이제 이준도 본격적으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박물관에서 자문역으로 일했다. 144부 새로운 관장. 박물관의 새로운 관장도 이준이 기른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 제자는 이준의 유산을 이어받아 박물관을 이끌어갔다. 145부 미래의 비전. 새로운 관장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억압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박물관을 만들려는 비전이었다. 146부 확장 프로젝트. 박물관은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다. 더 많은 전시 공간을 위해, 더 많은 아카이브를 위해. 147부 사회적 기반 시설. 박물관은 이제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 시설이 되었다. 교육센터, 치유센터, 기억의 센터. 148부 비녀의 마지막 기여. 붉은 비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완성했다. 더 이상 저주를 퍼뜨리지 않는다. 대신 치유와 변화를 가져온다. 149부 영원한 유산. 비녀는 이제 영원한 유산이 되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는 증거. 희망의 상징. 150부 에필로그. 붉은 비녀는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유나를 기억한다. 그리고 자신들도 억압받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비녀가 처음 저주받았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저주가 이토록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을. 그 저주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깨울 것을. 그 저주가 이토록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것을. 유나의 한도 결국 사랑으로 변했다. 151부 마지막 장. 이준은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다. 유리 케이스 속 붉은 비녀는 이제 평화로워 보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유나의 미소가 어른거렸다. 그는 속삭였다. 유나님, 이제 편히 쉬세요. 조용한 박물관의 한켠에서 붉은 비녀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빛은 더 이상 저주의 붉은 빛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희망의 색이었다. 그날 이후 박물관은 매년 유나의 날을 기념했다. 사람들은 붉은 비녀 앞에서 꽃을 놓고 기도했다. 당신의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백 년의 역사를 어루만졌다. 시간이 흘러도 붉은 비녀는 여전히 박물관에 있다.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증언이자 사랑의 형태였다. 저주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 세상 모든 유나들을 위해. 지금까지 붉은 비녀의 저주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전설의 고향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